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나라. 듣도 보지도 못한 기발한 발상으로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도구들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나라. 최근까지만 해도 소시민들의 기부나 선행으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엄청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무슨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물건을 바라보는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페TV 팩트 체크. 병균이 닿는 즉시 바이러스가 사라져버리는 마스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닿으면 곧바로 박멸되는 자체 살균 슈퍼 마스크가 나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바이러스가 마스크 표면에 붙은 채로 살아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마스크에 묻은 바이러스를 모아 집으로 가져가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마스크의 표면이 바로 바이러스의 온상인데 마스크를 쓰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는 사람도 몇 번은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 초기에 전문가마다 마스크 착용 권유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자체가 살균 기능을 가져야만 온전히 마스크를 쓰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 바이러스를 막는다 한들 마스크에서 병균이 증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메디파이버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으면 즉시 이를 파괴하는 기능을 담은 살균 마스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묻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슈퍼 마스크에 집어넣은 물질은 구리입니다. 메디파이버 측은 구리이온이 들어간 마스크에 바이러스를 접촉시켜보니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다며 국내 유일의 바이러스 국가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병원성 H1N1 바이러스가 5분 이내에 99.9% 불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마스크 제작에 이용된 원단은 그 자체에 구리이온이 흡착되어 있어 세탁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에 닿으면 정전기가 소멸돼 필터 기능을 잃는 정전식 마스크와는 원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유 제품 국제공인 시험검사 연구기관인 코티티로부터 슈퍼마스크의 원단의 인체 무해성도 확인받았습니다. 구리이온의 살균 효과는 학계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미량동 작용으로 알려진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와 접촉한 구리이온이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을 파괴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RNA를 분해해 접촉된 바이러스를 1분 내 99.8% 사멸시킵니다. 미량동 작용이란 미량의 금속이온이 미생물의 대사작용을 교란해 죽이는 현상입니다.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백금, 알루미늄, 수은, 니켈, 코발트, 아연 등에서도 미량동 작용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중 은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구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슈퍼 살균 마스크는 안전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원단 자체의 필터 기능도 KF80 수준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수출이 금지돼 있는 데다 원단을 만들어 납품하면 마스크는 위탁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산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슈퍼 마스크의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프랑스 등에서 들어온 주문만 각각 수백만 장 단위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현지 협력사가 프랑스 육군과 협의해 샘플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작은 도시에서는 아예 모든 주민이 이 한국산 마스크를 착용하는 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마스크는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현 사태에 대응할 슈퍼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동안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슈퍼 마스크는커녕 부직포 마스크도 없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현 사태가 확산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워진 지도 벌써 3개월째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수상관저 간부조차 마스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부 대책본부회의
FDA에서 정부도 산업계의 전면적인 지원으로 의료 물품의 국내 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당초 지역사회의 부족 문제 해결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용 마스크 확보로 후퇴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실상을 더욱 열악합니다. 이 같은 물품들이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한들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0일 의료기관에서의 수요와 관련해 한 달에 1억 장 정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본 의사회 요코쿠라 요시다테 회장은 도도부현 의사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한 달에 4억 장에서 5억 장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1억 장도 못 구하는데 5억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료기관에서의 필요한 수량만을 파악한 것이 민간에 필요한 수요까지 합친다면 현재 공급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와 관련해 대책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말경부터이지만 3개월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려운 상황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마스크를 한번 사용하고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가 28%였던 것에 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5%, 손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5%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마스크 공급을 중국에 의존해온 구조 때문입니다. 수입 마스크의 약 8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감염 확산과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고 약국 등에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를 즐겨 착용합니다. 꽃가루가 날리는 이맘때쯤 상당수의 국민들이 화분증이라고 불리는 알레르기에 시달리는데 화분증 대책으로 소비되는 마스크는 보통 한 달에 6억 장 정도입니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증산을 요청했고 2월 13일에는 긴급 대응책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 도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으며 전자기업 샤프까지 발벗고 나서 마스크 생산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마스크의 점유율도 20%에서 60%, 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평년보다 높은 페이스로 공급량을 확보해도 마스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물이 더럽게 흐르고 있다면 윗물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점이 가경인 가운데 아베 마스크의 제조업체 사장은 탈세범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일본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거주지 불명의 경제사범이 수십억엔짜리 국가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소관부서와 상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아베노 마스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총 예상 규모 466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당 1000마스크 2매 배부 정책을 결정했던 3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1000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예산도 금방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일처리 진행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민주당 후쿠오카 미즈오 참의원은 이 마스크에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각의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월 초부터 지금까지 마스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관해 이토추 상사, 쿄와 마스오카 코퍼레이션 등 4개 회사라는 워딩을 줄곧 써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런 식으로 답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토추, 쿄와 마스오카를 제외한 나머지 4번째 회사는 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가 관방장관은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미 사업 규모가 결정되었고 128억엔은 운송비 그리고 나머지 90억엔이 상기 3군데 회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면서 왜 나머지 회사는 확인 중인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머지 4번째 회사는 주식회사 유스비오라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탈세로 법적 처벌까지 받고 아직도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거주지 불명의 경제사범이 대표로 앉아있는 고작 3년 전에 세워진 회사가 수십억엔 규모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1000마스크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고노다로씨, 오랜만에 뵙네요. 카메라 일본 거 쓴다고 조롱하더니 어떻게 한국산 자체 살기온 마스크 구경이나 해보실래요? 요즘 장사 망해간다면서요. 엄브로랑 르코크 스포티브랑 데상트랑 매출 박살났던데요. 아, 근데 진짜 타고난 장사꾼이네. 매출 떨어지니까 일본에서 마스크 팔아서 돈 벌어먹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 대단해. 나라가 그 꼴인데 그 와중에 장사를 해먹고. 그 유령회사는 뭐예요? 국책사업에 유령회사 쓰는 나라는 또 처음 봤네. 유령회사인지 유령의 집인지 나는 잘 모르겠고, 한국의 마스크 구걸은 하지 맙시다. 자존심이라도 챙기셔야죠.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 한국사법부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청구 소송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사건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기들을 속이거나 혹은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4차례의 변론 끝에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낸 배 할머니는 2014년 세상을 떠났고 공동원고인 김군자, 김순욱, 유나미 할머니 등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세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근거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억 원이란 금액이 무척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할머니들의 피해가 1억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들이 직접 제기한 금액이었고 처음으로 승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소송을 거부하는 근거도 동일합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해도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한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 재판부는 이어서 과거에 맺은 협정도 언급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말 속 시원하네요. 원고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김강원 변호사는 판결을 두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일본을 상대로 주권 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한일 관계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 같다. 문명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폐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일본의 자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가토 관방장관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가토 장관은 예상대로 주권 면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외교부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전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소치했습니다. 남 대사는 오전 11시 25분께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외부성 청사로 들어간 뒤 고작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남 대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자 관방장관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불쾌한 판결이다. 대놓고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네요.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대사를 불러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인정은 피해자와 다수 국민 입장에서 매우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은 한일 관계에 더욱 큰 파장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나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일본 기업이 피고여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양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판결은 피고가 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외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일본은 양국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약속 위반을 주장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는 정치권의 대표적인 일본통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 일본 대사로 임명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확실한 사실은 한국이 양보할 상황은 아닙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보다 더 큰 파동을 만들겠지만 일본의 압박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의 판결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